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농담으로 우리 중국이 러백성들을 부추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이 위쪽에서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고 침을 뱉어도 묵묵히 참아야만 하고 심지어 칼로 잘라내도 또 새로 금방 자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부추 중에도 건드리면 이 큰일 나는 아주 지독한 이 독을 품은 부추도 있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한 독을 품은 부추가 그 자신을 짓밟고 침을 뱉고 심지어 자르려고도 하는 놈들한테 이 시원한 복수를 했었던 실화를 한번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인공의 이름은 양지아인데요. 저는 더더욱 정확한 이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이 종합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아무리 밑으로 찾아봐도 없어요. 이곳에는요, 제가 이제껏 해왔던 모든 범죄자들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양지아만 없을까요? 얘 사건이 혹시 인기가 없어서 그러나? 네, 그러면 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근데 헐, 대박이었습니다. 양지아가 묻혀있던 그 묘지 부근에는 정부에서 설치한 대 6대의 감시 카메라가 항상 검사하고 있었고, 또 그 누구든지 이 접근만 하게 되면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서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합니다. 에? 이런 민감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 이 댓글에 그동안 즐거웠어 종일아 잘가 하고 작별 인사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네, 이 종일이는 양지아처럼 독을 품은 부추가 아니고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고 영화성 있는 부추이니까 정치적 견해는 그만 닥치고 이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지아는 1980년도 생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2008년도에는 2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그의 눈길은 아주 멍해 보이지 않나요? 보통 이런 눈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많이 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비를 맞추지 못하고 이 고집이 심한 편이었죠. 양지아가 바로 딱 그러했습니다. 2007년에 이 27살까지 양지아는 그냥 보통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자들처럼 그 흔한 절도죄의 기록도 없었고 무리 싸움을 해서 잡혔던 기록도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종일 TV에 나왔었던 주인공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범죄 기록 스펙이 없는 놈이네요. 그런 양지아는 고향이었던 베이징을 떠나서 이 젊음이 도전으로 가득 찼던 상하이로 갔었답니다. 자기도 열심히 해서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겠죠. 상하이 도착한 양지아는 이 사진에 나온 메이웬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답니다. 보시게 되면 아주 허술해 보이죠. 그 당시 하루 숙박비가 40위엔이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이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정도의 모텔 비용은 거의 제일 싼 거였죠. 이런 이제 금방 사회에 발을 내디디는 양지아는 솔직히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할 돈도 없었답니다. 하여 그는 이 인터넷에서 자전거를 빌리게 되었는데요. 이어 기분 좋게 그 자전거를 타고는 상하이 시내 구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기분 좋게 타고 있었는데 어이! 너 거기 잠깐 멈춰봐라 검사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자 뭐지 하고 그쪽으로 바라보니 이 한 교통경찰이 자기 쪽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고 대체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你看啥看呐就说你呢长得傻乎乎的你 네, 그 뜻인즉 뭘 매캐에서 두리번거리니 바로 니 맞다 니 그 생긴 게 띠하게 생긴 니가 맞다고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자 양지아는 갑자기 억울하고 기분도 안 좋았겠죠. 하지만 어쩝니까? 경찰이니까 꾹 참아야겠죠. 이게 니 자전거야? 신분증 내놔라 검사다. 그러자 기분이 잡칠 대로 잡칠 양지아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것만 검사하오? 라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자 교통경찰은 시끄러운 듯 에이 하고는 그냥 바쁘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이 보통 백성 아니 즉 종일이 같은 일부 부추였다면 그냥 또 좋게 보이고 말았겠는데 양지아는 아니었답니다. 양지아는 자전거 차용증을 꺼내서 그냥 펼쳐 보였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오후 4시였고 그렇게 멀리서 보여주면
어떻게 보이겠나요? 경찰은 안 보인다고 이리 내놓으라고 하자 양자는 이 말 한마디를 삐죽삐죽하며 하였답니다. 你看都看不见还执什么法呀? 그 뜻인즉 니 보지도 못하는 게 뭐 경찰질을 하니?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감히 부처인 주제에 나라인 일을 하는 이 고귀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이 교통경찰은 당장에서 양자의 멱살을 잡았고 양자도 함께 교통경찰인 멱살을 잡았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에는 아까 이 한마디가 어떤가요?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비극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교통경찰과 양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 차량이 이 한 대가 우웅하고 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양자를 들여다가 경찰차 안에 쳐놓고는 또 우웅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경찰차 안에서 이 양자는 쉴 새 없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뭔데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잡는 건데 어느 법이 나를 잡으라고 했는데 한번 꺼내봐라 라고 난동을 치자 경찰들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만 했답니다. 조용해라. 너 그러다가 크게 다치는 수가 있네라. 이어 양자는 자신이 핸드폰으로 모친이 왕직메이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상하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때까지 경찰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뭐 전화를 하든지 계속 짹짹거리며 항의를 하든지 무시했대요. 이어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 조사실로 데려가더니 야 굴어! 경찰은 다짜고짜 세 글자를 뱉었답니다. 그러자 속고집인 양자는 또 니네가 뭔데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잡아두는 건데 어느 법에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왜 니한테 굴어야 되는데 라고 또 항의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쫙 하고 귓바망이 한 대가 날아오죠. 이어 그 한 방이 귓바망이를 이 정통으로 맞자 양자는 머리가 윙해졌는데 그 경찰은 척 일어나더니 본격적으로 이 치려고 달려들었답니다. 이런 거는 뭐 범죄도시 진실이 방처럼 헬멧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퉁퉁 하고 맨주먹이 날아왔답니다. 하지만 이때 조사실이 문이 덜컹 열리더니 아까 모순이 있었던 교통경찰 2명이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이어 양자를 향해 막 달려가며 확 걷어차서 넘어뜨리고는 그냥 막 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네 주제에 감히 낸데 대더니 하면서 그냥 밟아놨답니다. 하지만 또 이때 조사실 문이 또 덜컹 열리더니 아까 경찰서로 잡아왔던 경찰 2명이 들어와서 또 밟아놨다고 합니다. 뭐 그냥 아까 차 안에서 귀찮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니 이게 뭐 개나 돼지입니까? 지들을 귀찮게 했다고 경찰이란 놈들이 이 사람을 패다니요. 그렇게 분풀이가 끝나자 어이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오케이 꿇어라. 6명의 경찰놈들은 또 양자를 보고 꿇으라고 했답니다. 무조건 양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거죠. 이어 양자는 이 아픈 몸을 겨우 들면서 힘들게 뒤로 돌아갔답니다. 뭐지? 이래도 뭐 성차지 않아서 뒤로 향하고 꿇으려고 이러나? 라고 경찰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손가락만 당당하게 올라오면서 엿이나 먹으라고 권하는 거였답니다. 양자는 두 손을 뒤로 하고 이 수갑을 채웠으니 놈들한테 엿을 권하려면 뒤로 돌아서야 했던 거였답니다. 야 아이들겠다 야 원래 이것까지 해놓을 생각은 없었는데 야절로 뭐 꼭 당해보겠다고 애를 쓰네. 야들아 준비해라. 에? 그러면 대체 뭘 준비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은 바로 전기 충격기였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전기 충격기로 어디에 충격을 가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양자의 생식기였답니다. 그곳에 전기 충격을 여러 번 가하면은 이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 뒤에는 생식 기능을 상실해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28살이 쌩쌩한 나이에 이제껏 연애도 한번 못해본 모태솔로한테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당한 뒤 양자는 어땠을까요? 그런 모욕과 지옥과 고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양자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의욕을 모두 다 잃은 채로 그냥 그 경찰서에 이틀 동안이나 멍해서 누워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경찰서 안에서 말입니다. 이어 절망할 대로 절망한 양자는 그 기차를 타고는 베이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이때의 양자
양자는 그 경찰놈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신도 사형이겠죠. 양자는 아직은 살고 싶었답니다. 하여 베이징에 가서 그 자신이 억울함을 알아주고 풀어줄 거라고 굳게 믿고 돌아간 거였다고 합니다. 이어 양자는 큰 나무판에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던 사실을 모두 적어놓고는 천안문 광장 앞에 들어누웠다고 합니다. 보통 위쪽 고층 간부들한테 이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누워서 일행 시위를 하는데요. 양자도 자신이 억울함이 이곳에서라도 풀리기를 바란 거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양자가 들어눕자마자 경찰차 한 대가 으응 하고 달려오더니 또 양자를 확 쳐놓고는 으응 하고 떠났답니다. 이어 베이징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자 그 조사관은 책상을 탕 하고 칩니다. 니 뭐? 왜? 대체 뭘 어쩌라고 그러니? 아니 니까지 뭘 어쩔 수 있니? 이 조사관은 완전 빡쳐있는 상태였답니다. 네, 왜냐면 그 광장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 많았으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시위에 대해서 엄청 예민했거든요. 네, 요구 조건 딱 두 개요. 그 때린 놈들 보고 내한테 정중히 사과하라고 하고 니네 경찰이 죄 없는 나를 무작정 때리고 정기 고문까지 했다는 증명서를 떼주어. 양자의 말을 들은 경찰은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또 2천 위엔이 현금을 툭 던져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쓰겁게 쏘아보더랍니다. 딱 봐도 이거나 받아먹고 꺼져라 라는 거죠. 사실 양자가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이거였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고 돈 몇 푼 쥐어주면 또 기어다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이어 제대로 빡친 양자는 즉시 박차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곧장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1000개의 우편 봉투와 1000개의 우표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아직도 우표가 쓰였고 우편물이 효과도 아주 좋을 때였답니다. 이어 양자는 밤을 새가면서 1000여 개의 편지를 이 한 글자 한 글자 손수 써서는 전국이 각 매체에 보냈답니다. 양자의 이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가 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는 뭘 해야 될까요? 칼을 잡을까요? 아직이었답니다. 양자는 아직도 살고 싶었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의 모친과 함께 상하이시 정부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두 모자는 이 기차를 타고 1300km를 달려서 또 겨우 상하이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맨날 상하이시 정부에 찾아가서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어 한 두세 번 찾아가자 그쪽에서도 지겨워졌답니다. 어이, 니네 그만해라. 니네 그런 요구 조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제 다시 다른 데로 들쑤시고 다니면 그때는 니네 두 모자를 그냥 싹 다 잡아서 어디 조용한 데로 보내주겠다.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알리니? 네, 그러자 양자의 모친도 욱해났답니다. 아니 무슨 권리로 우리를 잡으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불합당한 일을 당해서 이 신고를 하러 왔을 뿐인데 이것도 위법이야? 하고 하소연을 해봤지만 쓸모없었답니다. 결국 보안들한테 이 끌려서 쫓기고 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자 양자는 이제 진짜 절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 왜 책에서는 옳고 그러면 도리를 잘 따지고 정직하게 살라고 배워주고는 이 위쪽에 있는 놈들은 그런 제일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데 니만不给我一个说法我就给你们一个说法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뜻인즉 니네가 나한테 해결을 못 해주면 내가 니네를 해결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양자는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기쇼. 나 이제 머리를 좀 쉬울게요. 자전거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짐을 싸고 무작정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자의 모친도 이 사실을 양자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구나 하고는 걱정을 거뒀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양자 이놈이 혼자서 경찰서로 쳐들어갈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양자는 이제 자신이 삶을 포기하면서도 그놈들을 응징하여 이 최후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그는 혼자서 이 마지막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데 다행히도 매우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마지막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케이, 내 마지막 여행도 이렇게 달달하게 끝냈으니 이제부터는 니네를 끝내줘야 될 시간이다. 양자는 이어 총살맞을 준비까지 다 해놓고는 거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양자는 어떠한 복수를 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드디어 총살받을 준비까지 다 한 양자는 경찰서를 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찰들을 상대로 하려면 제일 적어도 총은 하나 있어야겠죠. 양자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열심히 총을 구하려 해봤지만 답답했답니다. 다들 짝퉁총이 아니면 뭐 사기꾼들이었으니까 말이었죠. 이제껏 모범생으로 쭉 살아왔었던 그가 어떻게 그리 쉽게 총을 구할 수 있겠나요? 그러자 이 양자는 총은 됐고 선도끼와 망치 그리고 시카를 이 구해다가 하나하나 이 어느 게 손에 더 맞나 휘둘러 봤답니다. 그러자 그의 손에 제일 맞는 거는 그래도 시칼이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 시칼로 한 명을 죽이면 기본은 한 거고 두 명을 죽이면 하나 버는 게다 라고 양자는 생각하였답니다. 이어 또 군용품 상점에서 이 망원경을 하나 구입하고는 그 자신을 괴롭혔던 상하이시 경찰서 맞은편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그쪽 맞은편에 숨어서는 이 망원경으로 경찰서 안을 잘 관찰하는 거죠. 그때 자신을 때린 경찰놈들이 이 출퇴근을 할 때 그 뒤를 뒤따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좀 이상했답니다. 이 경찰서의 정문에는 보통 평민들만 드나들었지 경찰들은 이곳을 이용하지를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또 은밀하게 요 뒷문으로 드나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였죠. 그것은 바로 정문으로 그냥 쳐들어가는 방법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서 문 앞에는 경비원이 엄청 많겠는데 그 정문으로 어떻게 쳐들어갈까요? 양자는 며칠 동안 머리를 짜고 짜내서 결국 작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휘발유 유리병을 만들어서 그 문 앞에 보안들한테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경비원 보안들을 유인하고 다시 경찰서 안으로 조용하게 기어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어 양자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서 작전에 필요한 이 물품 몇 가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황사용 마스크 하나, 그리고 망치 하나, 그리고 고무 수갑과 이 라이터 하나, 이어 유리병 8개 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양자는 또 주유소로 찾아가서는 휘발유 6근을 이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그 휘발유를 이 8개의 빈 유리병에 이 쭉쭉 부어서는 8개의 휘발유 유리병을 만드는 겁니다. TV에서 본 것대로 뭐 비슷하게 만들었죠. 이어 또 문득 곁에서 이 칼을 갈아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양자는 돈을 좀 주고는 자신이 시칼을 이 다듬어서 칼날이 시퍼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실제 사용됐었던 시칼이 사진은 저희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이어 모든 준비는 끝났고 1998년이 7월 1일이 되었답니다. 이날은 또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 창건한 날이거든요. 양자는 아마도 자신이 울분을 이 제대로 토해내느라고 바로 이날을 선택했겠죠. 이어 아침이 되자 이 여관에서 나온 양자는 먼저 곁에 분식집에서 5개의 크나큰 고기만두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번 생의 마지막 한 끼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꽉꽉 먹어뒀답니다. 그리고 목표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때에는 이미 아침 9시 40분이었답니다. 바로 사진 속이 이 경찰서 문 앞인데요. 양자는 이미 만들어 놓은 휘발유병 2개 안으로 향해 확 뿌렸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아이 터지네. 휘발유가 짝퉁이야 아니면 유리병이 짱퉁이야. 첫 번째 작전부터 실패하자 양자는 당황해합니다. 뭐 쓸모있는 거 없나 하고 주위를 막 둘러보죠. 이어 이 입구에서 3m쯤 떨어진 곳에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양자는 급히 한 가지 대책을 생각해내고는 그곳으로 그냥 부랴부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유리병 안에 있었던 휘발유를 다 그 안에 그냥 꿀렁꿀렁하고 쏟아붓습니다. 이어 이 안에다 이 타오르는 라이터 불을 버리자 그냥 펑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냥 불기둥이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야, 너 뭐야 너? 이어 경찰서 안에서 경비원 2명이 나오면서 양자를 향해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자 양자는 이 양손이 빈 휘발유 병을 그들한테 확 뿌리고 뒤로 향해 그냥 냅다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자 이 경비원 2명은 양자를 잡는 것보다도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먼저 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걸 예측하고 있었던 양자는 급히 이 경찰서 건물을 한 바퀴를 돌면서 이 마스크도 쓰고 고무장갑도 척 끼면서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때 이 문 앞에서는 한 경비원이 소방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양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사리가 밝은 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안은 경찰이 아니고 한국으로 치면 이 경비
아저씨거든요. 그러니 경찰이 아니니까 이 죽이려 하지 않고 시카를 넣고는 이 망치를 빼듭니다. 그리고는 한참 전화질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 경비원 아저씨 머리를 퉁 하고 내답치자 그 아저씨는 그냥 기절해서 쓰러지고 마는 거죠. 이 양자는 망치를 넣고 또 시칼로 바꾸면서 그 경찰서 1층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여자 경찰과 맞붙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양자는 또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여자니까 그냥 봐주고 슥 지나쳐버렸다고 합니다. 이어 양자의 눈에 들어온 건 1층의 당직실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쪽으로 가서 이 당직실 문 손잡이를 거머쥔 양자는 허급을 바로 잡고는 이 시칼을 곤두세우며 확 열어 제낍니다. 그러자 그 당직실 안에는 아주 건장한 남자 경찰 4명이 있었답니다. 옳다! 니들 다 죽었다! 양자는 문에서 제일 가까웠던 경찰이 목을 잡더니 곧바로 그냥 시칼을 날렸답니다. 이 양자가 날렸던 칼솜씨도 아주 독특하여 지금도 양자 도파, 즉 양자 칼법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그 칼 쓰는 솜씨는 매우 지독했는데요. 결국 신장까지 찍게 되어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명씩 보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부검에 의하면 이 4명들 중에 그 상처 자국이 제일 긴 사람은 26cm나 됐다고 합니다. 양자 이놈도 독하긴 독했죠. 그렇게 한 명을 보내고 두 번째 놈한테 달려들어 또 쿡쿡 하니 그냥 또 퉁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러자 나머지 2명은 멍해있습니다. 하지만 걔네 2명도 이 무슨 상황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또 시칼이 날아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당직실 문을 열 때부터 7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4명이나 되는 경찰을 모두 다 찍어 죽였다고 합니다. 7초에 경찰 4명을 죽였다고?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 CCTV가 녹화해둔 영상도 있으니 실화인 게 확실합니다. 이어 양자는 당직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는 이 철컥 잠그고 나옵니다. 사실 양자는 그 전에 이곳으로 몇 번 와 봤었기에 경찰서 안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이 비상통로 계단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양자는 1층부터 9층까지 막 뒤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또 9층에서 마침 그곳에서 경찰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경찰은 이 비상 계단에서 담배를 한 대 피러 나왔었는데요. 양자가 뭐 헐레벌떡 달려 올라와도 별로 신경 안 썼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양자는 그 경찰을 지나치면서 획 돌아서서는 망치로 뒤통수를 퉁 하고 깠답니다. 이어서는 또 시칼로 받고 그 앞으로 푹 꼬꾸러진 경찰을 또 앞으로 뒤돌아 놓고는 2번 그냥 찔러서 숨통을 끊어 놓았답니다. 나중에 또 부검에 의하면 이 경찰이 가슴에는 28cm나 달하는 긴 칼자국이 있었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알다시피 이 양자는 눈에 보이는 경찰이면 그냥 싹 다 잡아주기 기세였죠. 이렇게 9층까지 벌써 5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층에 도착하자 또 벌컥 하고 비상계단 문이 열렸답니다. 그러자 양자도 화들짝 놀랐겠죠. 왜냐면 양자의 손에는 아직도 그때 숨기지 못한 시칼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걸 본 경찰도 대뜸 뭔 일인지 눈치채고 그냥 와다닥 덮쳐들었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또 부둥켜 안고는 한참 동안 난투를 벌였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난 건 양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응급치료를 받아서 그나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이어 양자는 계속 올라가야겠죠. 그는 이어 11층에까지 도착하였는데요. 이젠 더 이상은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었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육박전을 많이 했잖아요. 하여 11층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이어 그 앞에는 사이버 수사대라는 큼직한 문구가 찍혀져 있었고 양자는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거울 반사를 통해서 머리도 싹 빗어 올리고 또 푹 젖어 있었던 옷차림도 이 단정하게 좀 정리를 하였답니다. 이어 띵 하면서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헐, 그 안에는 경찰이 또 2명 있었답니다. 이어 양자는 다짜고짜 치고 들어가서 그냥 쿡쿡쿡 하고 3방을 찌르는데 그중 2번 찍힌 경찰은 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경찰은 이 숨이 간들간들하게 붙어 있어서 겨우 살았다고 합니다. 이어 양자는 21층을 꾹 누르고는 그 엘리베이터 감시 카메라를 보고 피식 웃었답니다. 네, 왜냐면 이 21층에는 공안국이 보스인 국장 사무실이었죠. 이 엘리베이터가 거의 21층으로 올라가자 양자는 이 시칼을 곤두세우고 그 안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어 또 띵 하고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무서운 속도로 국장 사무실 문을 박 차고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국장 사무실 안에는 국장을 빼고 또 다른 3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다들 이 경찰서의 고층 간부였다고 합니다. 비록 나이가 다들 50대였지만 다들 그 옛날에 이 현장에서 제일 난다기린다 하던 놈들이었죠. 양자를 보자마자 그냥
대뜸 무슨 상황인지 눈치채고는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시카를 곤두세우고 달려드는 양자를 향해 앞에 유리재떨이로 그냥 짱 하고 방어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찰은 이 불이 나게 뒤로 달려가서 뒤에서 꽉 안았답니다. 그러자 양자는 또 시카를 뭐 뒤로 향해서 그냥 마구마구 휘둘러대자 그 경찰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놓고 말았고요. 하지만 이때 다른 한 경찰은 이 의자를 들고 와 하고 달려들어서는 그 양자를 벽 쪽으로 그냥 꽉 밀었답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이 재빨리 양자의 칼을 잡은 이 손을 잡아 비틀어 보려 했지만 이놈 소나기 힘이 이거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이 두 명이서 그놈이 그냥 막 휘날리는 오른손을 잡고는 겨우 못 움직이게 꽉 잡았답니다. 네, 그 고층 간부들은 역시 다른 햇내기 경찰들과 달랐었죠. 하지만 그 3명의 경찰들도 이 양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지는 못했고 계속 부둥켜 안고 서로 몸싸움을 했었답니다. 이어 밖에서 부름을 받고 도착한 4명의 경찰들까지 이 합세하여 7명이서 겨우 제압하게 되었답니다. 그제야 척 앉아서 이 구경만 하던 국장은 자신이 권총을 척 빼들어서 이 양자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어이, 더 이상 움직이면 여기 뚫어버린다. 네, 그러자 양자는 그냥 흡사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는 니 따스워봐 워이진 꺼버라 라고 했었답니다. 그 뜻이죠. 쏴라, 내는 이미 기본은 했다 라는 뜻입니다. 한 놈을 잡으면 기본은 했고 2명을 잡으면 한 놈을 버는 건데 내 지금까지 몇 명 잡았니? 나 이미 죽어도 이 미치는 장사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양자는 하면서 그래도 더 죽이겠다고 그냥 씩씩 있었답니다. 사실은 그때 온갖 범죄자들을 이 수십 년 동안 다루었던 경찰 간부들도 그렇게 섬뜩한 눈길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훗날 기자들은 양자하고 인터뷰할 때 왜서 그렇게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싶었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양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왜냐면 그가 죽이거나 이 중상을 입힌 경찰들 중에는 예전에 자신을 때린 놈이 이 한 놈도 없어서 원통하여 그랬다고 합니다. 이 양자는 법정에 척 섰는데요. 또 대법원에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짓거렸었고 양자는 그냥 무덤덤해서 무시하는 거였답니다. 이 양자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딱 한 가지만 말했다고 합니다. 니네 경찰이 나를 때리고 고문한 건 확실하다. 만약 못 믿겠으면 그때 나를 신문했던 경찰들을 불러오라. 우리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요. 하지만 그때 6명이나 됐던 경찰들은 단 한 명도 얼굴을 들이민 놈이 없었답니다. 이건 또 왜서였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도 이 법정에 설 용기도 없었을까요? 이 법정에서도 한 가지 물었답니다. 양자야, 네가 이렇게 많은 경찰을 죽였는데 얘네가 너무 억울할 거라고 생각 안 되니? 왜냐면 그때 너를 신문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자야. 그 얘기를 듣자 양자는 아니다 계산 그렇게 하면 아니지야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심판관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라고 물었고 이 양자는 피식 웃으면서 왜? 알고 싶니? 알고 싶으면 나를 고문했던 6놈을 내 앞에 끌고 오라. 그래 내 알려줄게 라고 했답니다. 이어 중국에서는 이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각 계층에 있었던 유명인들이 일떠나는 거죠. 예술가 아이웨이라는 사람과 경제학자 마오위스 그리고 법학자 위하오 등 44명의 유명인들이 이 사인하여 양자 선생이 사형만은 면해달라는 건의서를 써 올렸답니다. 이분들도 웬만한 배짱이 아닌 게 진짜 목숨을 내놓고 커야 이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껏 역사 이래에 이런 건의서는 6번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중 5번은 다들 예전에 70년도 전에 이 정치적 거무들을 특사해달라는 적이 있었지 보통 백성한테 한 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2021년까지도 이런 요청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외국에 있었던 매체들에서도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그 영향력이 어느 만큼은 컸는지 상상 가시죠. 하지만 위쪽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2008년 11월 26일 양자는 주사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자그마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양자가 사형을 받는 날 그 양자의 모친이 멀리에서 양자를 잠시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러자 양자는 세상 억울하고 이 불만 많은 표정으로 그 모친을 보더래요. 아니 이 아들이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잡혀 있었고 이제 사형까지 받게 되었는데 왜 이제야 오냐고요. 왜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냐고요. 뭐 그런 표정이었답니다.
그러자 양자의 모친은 입 밖으로 막 올라오는 그녀만의 그 억울함을 꾹 참고는 그냥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사실 2008년 7월 1일 양자가 사고를 친 첫날부터 양자의 모친은 경찰서에 끌리고 가서 또 조용한 곳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뭐 그곳에서는 약물 투여를 뭐 강박하였고 양자의 모친은 밤에도 잠을 설치며 그 주사를 안 맞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겪어왔으니 언제 양자를 보러 가겠나요? 하지만 이걸 또 만약 양자가 알게 되면 또 그 안에서 큰일을 치겠죠. 마지막 길을 가는 아들을 편히 보내고 싶어서 그냥 참았다고 합니다. 이 뒤에 또 많은 외국의 여론들은 양자를 뭐 민족 영웅으로 칭하는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만약 죽인 경찰놈들이 그 당시 양자를 괴롭혔던 나쁜 놈들이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 희생한 6명의 경찰은 무슨 죄죠? 아니 이 6명 중에는 진짜로 백성을 아끼고 이 사랑하는 경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6개의 가정은 어떡합니까? 그 든든한 가장을 잃은 6개의 가정들은 어떡하냐고요? 아니 그 6명의 진짜 나쁜 경찰들은 아직도 활개치며 나쁜 짓을 해갈 텐데 그런 것들을 살려두고 뭔 영웅입니까? 양자는 그냥 욱해서 아무 죄 없는 6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악마의 뿐이랍니다.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바꿔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이지!